이 리스케일 자체를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스케일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나 MS, 구글, 오라클 등 이 클라우드 공급자들의 인프라스트럭처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을 다 이제 기본적으로 다 설치를 해놓고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분들은 사실 이제 계약만 하시면 바로 들어와서 소프트웨어를 선택하시고 라이센스 연결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0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 버전 수까지 합치면 한 10,000개 정도.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버전별 소프트웨어를 전부 다 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상용 코드 외에도 뭐 그로막스나 뭐 램PS나 뭐 오픈폰 같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도 같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오픈폰 같은 경우는 대학교 쪽에서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오셔서 그 부분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저희 플랫폼 내부에 있는 뭐 코어 타입, 저희 용어로는 코어 타입인데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서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78개 정도의 코어 타입이 있고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들은 한 10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코어 타입들은 특성에 따라서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코어 타입들, 그리고 이제 메모리 용량이 많은 코어 타입, 뭐 GPU 코어 타입, 그리고 이제 CPU 주파수가 높은 코어 타입, 그리고 노드 간 이제 통신 속도가 빠른 코어 타입,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없는데 이제 AI나 뭐 머신러닝 같이 데이터 자체의 크기가 크거나 유전자 쪽 연구하시는 분들처럼 스토리지 자체가 큰 경우에는 또 따로 하이 스토리지 코어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코어 타입들을 전부 다 설명드리기는 조금 시간상 어려울 것 같고, 일반적으로 제너럴 퍼포스에서는 에메랄드라는 코어 타입을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뭐 간단하게 성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3GHz CPU를 가지고 있고 코어당 이제 4기가 메모리가 할당이 돼 있어서 이제 노드당 144기가 정도 메모리를 쓰실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HPC라고 하면은 보통 노드를 뭐 3개, 4개 그 정도 이상은 구성을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워크로드에서 메모리 부족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규모 모델을 돌리실 때는 사실 이제 하이 메모리 타입이라고 해서 코어당 메모리 용량이 큰 코어 타입들을 사용을 하시게 될 거고요. 하이 메모리 타입 중에 제일 많은 이제 메모리를 가진 거는 이제 노드 하나에 1.9테라 정도 메모리가 달려 있는 코어 타입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일반적으로 또 많이 쓰이는 것들 중에 하이 인터커넥트라고 해서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도메인을 많이 분할을 하게 되고 도메인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할 때 노드 간에 서로 인터커넥트 지연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보상하기 위해서 이제 인피니밴드를 사용하는 코어 타입들이 있고, 그런 것들 여기 보시는 뭐 이제 카본이나 뭐 엠버 그런 코어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코어 타입들을 가지고 이제 사용자가 좀 얻을 수 있는 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전산 자원을 교체하는 주기가 이제 빠르면 5년 정도가 될 건데, 사실 이 CPU의 아키텍처들은 보통 2, 3년 주기로 해서 변경이 되게 되고, 이거를 그때마다 이제 전량 다 교체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일부씩 해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5년 전, 7년 전 CPU를 사용해서 시뮬레이션 하시는 고객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이제 사실 전량을 다 교체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너무 크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클라우드를 쓰시게 되면은 일부 필요한 워크로드에 한해서만 이제 교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최신의 아키텍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장점으로는 코어 타입이 많기 때문에 이제 각 소프트웨어별로 워크로드별로 해가지고 모델 사이즈에 따라서 적절한 코어 타입, 적절한 코어 수, 메모리를 설정을 하셔서 해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플랫폼에서 이제 뭐 고객들이 실제로 어떤 모델을 돌리는지는 볼 수 없지만 어떤 소프트웨어를 선택해서 얼만큼 코어를 할당했을 때 시뮬레이션이 언제 끝나더라 이런 거를 계속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그 소프트웨어에 적합한 코어 타입을 추천을 해드리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저희 플랫폼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벤치마크 했던 사례들을 좀 공유를 드릴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 CCM을 이용해서 1억 격자를 가진 모델, 이 르망 벤치마크 모델이라고 그 스타 CCM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제공을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총 5개 코어 타입을 활용을 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이제 카본이라고 하는 저 마름모, 검은색 마름모를 보시면은 사실 1000코어 이상으로 가더라도 이제 스케일러빌리티 유지하면서 계속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노드 간의 대역 폭이 넓은 코어 타입입니다. 그리고 이제 페라이트랑 오닉스라고 해서 갈색 네모와 빨간색 삼각형을 보시면은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드 간의 인터커넥트가 10기가 bps라서 카본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드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계산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 뭐 파워플로우라고 다소 쪽에서 이제 자동차 외부 유동 해석하는 데 쓰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앞서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진행을 했었는데, 소프트웨어별로 각각의 특성이 있을 텐데, 파워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하는 과정에서는 단일 노드만 사용을 하게 되고, 도메인 분할하거나 실제 계산을 하는 부분에서는 멀티노드를 전부 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코어 수를 얼만큼 했을 때 성능에 대한 걸 프로파일링을 해가지고 어떤 코어 수 얼만큼을 할당을 해야지 이 모델에 대해서 가장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오픈 소스나 인하우스 코드 같은 경우를 플랫폼에 이제 이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뭐 머신러닝을 비롯해서 뭐 쿠다를 응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상당히 많고, 실제 시뮬레이션에서도 이제 GPU 가속을 이용하는 뭐 대학 같은 경우에 인하우스 코드가 많은데, 이제 오른쪽 보시는 그림은 이제 왼쪽에 있는 저 CPU 같은 경우가 고객이 지금 쓰고 있는 K80이라는 GPU고요.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V100이라고 해서 K80에 비하면 한 2세대 이후의 GPU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을 때 이제 시뮬레이션 시간을 한 2배 이상 단축을 할 수가 있었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리스케일 플랫폼에서 쓰실 수 있도록 뭐 소스 코드를 컴파일 해드린다든지 뭐 MPI를 같이 묶어드린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뭐 3개 정도 간단하게 벤치마크 결과를 공유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리스케일 플랫폼에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하나의 표로 정리를 했는데, 제일 왼쪽에 보시는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가 이제 사용자가 실제로 플랫폼 사용 시에 이제 직접 대면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웹 UI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제 API나 CLI처럼 뭐 스크립트 파일을 쓰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잡 모드 같은 경우에는 각각 개별 잡을 던지는 베이직, 이제 뭐 내부에서 보면은 배치 모드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이제 DOE 같은 경우에는 인풋 파일의 그 범위를 뭐 지정을 해가지고 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이제 많은 변수를 넣어가지고 다분히 최적화를 한다든지 하는데 실험 계획법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뭐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LS 옵트나 뭐 다소 쪽의 아이사이트 같은 거랑 같이 연동이 돼 있어서 실제 이제 시뮬레이션 하신 결과를 최적화하는데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이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이제 인터페이스에서 API를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원래는 보시면 이제 웹에 접속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 프로세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베이직 모드인데, 인풋 파일을 업로드하고 소프트웨어를 선택하고 하드웨어의 코어 수를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후 처리하는 스크립트를 업로드하고 그리고서 이제 시뮬레이션 돌리는 절차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API를 활용하는 스크립트를 쓰시면은 세팅 파일을 텍스트 파일로 하나 만들어 놓고, 저 스크립트 파일 하나 있으면 스크립트 파일만 실행하면은 잡을 던지거나 결과를 다운로드하거나 기존에 있는 작업을 가지고 또 다른 작업을 만들거나 하는 그 워크플로우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 하나 이제 말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이제 파워플로우라는 프로그램의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했던 건데요.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내용처럼 디스크리타이제이션하는 단계는 단일 노드의 리소스만 사용을 하게 되고 그 이후 거는 다중 노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한 번에 뭐 500코어, 1000코어를 넣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풀 어널리시스를 돌리면은 얘는 이산화하는 동안은 그 연산 자원들이 다 낭비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려면은 사실 사용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의 이제 프로세스를 다 거쳐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 고객이 뭐 한 분이 돌리는 작업이 1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웹에 접속해서 하는 게 약간 반복적인 작업이고 지루한 작업, 그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API 개발의 의뢰가 와서 이제 대응을 해드렸던 거고, 그래서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이 귀찮은 프로세스들을 그냥 더블 클릭 한 번 하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 자체는 이 CDI 파일이 이제 파워플로우라는 프로그램의 인풋 파일인데 이산화 작업을 수행을 하고, 예를 들면 이거는 단일 노드 뭐 36코어, 18코어, 뭐 48코어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수행을 하고, 이전 작업에서 생성된 이제 저희 쪽에서는 작업 아이디라고 해서 이걸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생성된 파일의 목록을 불러와 가지고 다음 작업에 필요한 파일을 검색해서 보시면은 그냥 저희 기반이 거의 리눅스이기 때문에 쉘 스크립트처럼 만들어서 하면은 거기서 필요한 파일들을 추려내고 압축을 해서 새로운 작업에 이제 계산을 하는 작업에다가 다른 코어 수를 할당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함으로써 고객은 이제 낭비되는 리소스를 줄이고 작업을 서브밋 하는 그 절차 자체를 간소화해서 조금 더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고객이랑 저희랑 뭐 POC를 통해 가지고 성능 비교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견하게 돼서 좀 개선을 했던 케이스고요. 프로그램은 이제 HFSS를 사용을 했고 이제 프리퀀시 수입하는 시뮬레이션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제 로컬 워크스테이션과 비교를 했을 때 저희 똑같은 코어 수로 계산을 한 결과 이제 뭐 3시간 50분 정도를 단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새 노드를 할당을 했을 때도 이제 뭐 시간 단축은 됐었지만 실제로 여기 보시는 이 어댑티브 매싱 단계는 시간이 차이가 없는 걸로 확인이 돼서 확인을 해보니 이게 싱글 노드에서만 작업을 할 수 있는 개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하려면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파워플로우처럼 유저가 또 이제 첫 번째 작업을 던져서 어댑티브 매싱이 끝나면 그 파일을 가지고 새로운 이제 프리퀀시 수입하는 작업을 생성을 해서 작업을 던져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번거롭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투 스텝으로 구성된 시뮬레이션 워크플로우를 서로 스테로 고안을 했고, 이제 프리퀀시 수입 단계는 멀티노드를 사용해서 충분히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서 그 부분에 착안을 해서 낭비되는 이 리소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API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3개로 쪼개도 되는데, 사실 이제 클라우드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은 얘가 그때부터 OS를 컴퓨터에 설치를 하고 클러스터가 올라오고 하는데 보통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 이니셜 메시 단계가 10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니셜과 어댑티브 매싱 단계를 그냥 단일 노드로 해서 통합을 해버렸고, 그 이후에 이제 프리퀀시 수입하는 단계만 멀티노드를 쓸 수 있도록 2개로 워크플로우를 쪼개서 구성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시뮬레이션 시간과 이제 컴퓨팅 비용을 단축을 줄일 수가 있었고,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일 위에 게 이제 로컬에서 돌렸던 결과고, 그 밑에는 이제 하이 메모리 타입 중에 문스톤이라는 코어 타입, 그 밑에는 또 징크라고 하는 코어 타입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3개 다 이제 노드 하나만 사용을 했었고, 뭐 로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스트를 따지는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클라우드에서 사용했던 것만 보시면 이제 문스톤이랑 코어 타입은 이제 240불 정도가 소요가 됐고, 이제 징크 같은 경우에는 88불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징크를 이제 통으로 그냥 풀 어널리시스를 새 노드를 써가지고 돌렸을 때는
이제 195불이 소요가 됐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클라우드 시스템이다 보니까 사실 사용한 대로 돈이 나가게 되는 방식인데, 얘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초반에 어댑티브 매칭 단계에서 나머지 2개 노드는 계속 놀기만 하고 시간이 계속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뮬레이션 시간이 줄어든 폭이 크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노드를 사용하는 거에 따른 이제 비용만 더 추가가 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 스텝으로 구성한 이 프로세스를 갈 때는 징크라는 코어 타입을 써서 어댑티브 매싱만 단일 노드로 따로 빼면 이제 뭐 한 38불 정도가 나오고, 그 밑에 이제 뭐 2노드를 쓰고 3노드를 쓰고 4노드를 쓰고, 이거는 이제 프리퀀시 스윕 스텝만 이제 이걸로 계산을 한 거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95불, 뭐 113불, 뭐 140불 정도 나오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징크 한 노드를 써서 했을 때는 이제 시간이 58,000초 정도 나왔는데, 이 투 스텝으로 구성을 했을 때는 토탈 시간이 이제 44,000초 정도로 줄일 수 있었고,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 한 1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API를 쓰는 방법으로 비용을 좀 개선을 한다, 비용 구조를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워크플로우 자체에 시뮬레이션이 들어가는 그 제반 작업들에 대한 시간을 줄임으로써 뭐 시뮬레이션을 가속화하는 데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사례라서 공유를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HPS라는 개념인데, 리스케일 플랫폼에서는 사실 모든 데이터가 사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는 그 사용자에 대해서 암호화가 돼 있어서 개별 사용자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번 유저가 있으면은 1번 유저의 이 스토리지가 따로 있는 거고, 2번 유저가 있으면 2번 유저의 스토리지가 따로 있는 건데, 물론 이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뭐 조직 내 같은 사람한테 공유를 해줄 수도 있고, 뭐 기술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리스케일로 서포트를 보낼 수도 있고, 그런 식의 이제 파일 권한을 풀어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개별 유저한테 다 이게 관리 권한과 소유권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H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가 조금 방금 전에 보셨던 페이지랑 다르실 겁니다. 이 HPS라는 게 이제 중앙에 들어와 가지고 모든 유저들이 다 여기서 이제 파일을 읽고 쓰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고, 이 HPS에 있는 거를 또 개인의 스토리지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싱크 기능을 써서 보낼 수가 있고, 또 추가적인 장점으로는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뭐 AWS나 애저 쪽에 이제 요즘에는 클라우드를 많이 도입을 해서 스토리지만 따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스토리지랑 이제 R싱크를 통해서 동기화도 가능하고, 이거를 이제 뭐 로컬에 있는 PC와도 동기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이제 리스케일에서만 썼을 때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HPS 같은 경우에는 조직 내 데이터를 공용 이제 서버로 운영하시는 방식인 거고, 기존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개별 스토리지는 S3라고 해가지고 이제 개인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HPS 같은 경우에는 뭐 팀 혹은 조직 단위로 구성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사용자한테만 따로 이 HPS 자체도 사용자한테 공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조직 전체한테 공유할 수도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디제스터 리커버리 프로세스라고 해가지고 AWS에서 제공하는 HPS 같은 경우는 이 HPS 자체를 다운을 해도 이제 2주 정도는 볼륨이 유지가 돼서, 혹시 실수로 뭐 날아갔거나 서버가 진짜 저 천재지변이 있어서 날아간 경우에도 백업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서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이 한 페이지를 말씀드리려고 진행이 됐었던 거고요. 이제 실제 커스터머 사이트에서는 이제 뭐 설계하시는 엔지니어 분들이 뭐 PDM을 통해서 파일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실 거고,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분들은 또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만 개별적인 또 파일 서버가 있어서 거기서 해석 데이터를 관리를 하실 건데, 이제 HPS라는 걸 중간 매개체로 해가지고 얘가 이제 로컬의 이 파일 서버와 이제 싱크를 하게 되고, 뭐 API를 통해서 해도 되고, 서드 파티 뭐 싱크 프로그램을 쓰셔도 되겠지만, 이 리스케일 플랫폼에서 이제 해석 엔지니어들이 진행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HPS로 보내고, HPS를 로컬 파일 서버와 동기화하고, 이런 방식으로 구성을 하면 이제 실제로
이 HPS 자체가 데이터베이스 개념은 아직은 없어서 이제 PDM이랑 완전히 연동은 안 되겠지만 PDM 자체에서 특정 양식으로 이제 파일들을 뽑아내 준다면 그거와 연계해서 이제 해석 데이터도 같이 같은 폴더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간단하게 워크플로우를 소개를 드렸고요. 일단은 제가 두서없이 막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 리스케일에서 시뮬레이션 가속화에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했던 사례들이나 펑션들, 기능들 같은 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무슨 특정한 언어가 있는 건가 아니면 보통은 배쉬쉘 같은 거? 이제 배쉬쉘 쓰시려면 이제 컬 라이브러리 쓰시면 되고 파이썬으로 쓰셔도 되고요. 네, 두 가지 지원을 하고 CLI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유저가 이제 자바 랭귀지를 조금 알아서 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저희가 그냥 아예 응용 프로그램 방식으로 해놔가지고 그냥 사실 커맨드만 치면은 바로바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사용 금액은 들어가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른가요? 아니면 코어 수별로? 일단은 이제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보통 협약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는 사용하시는 시간에 따라서 청구를 하고 이제 실제 ISV랑 이제 나눠 가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하드웨어 리소스에 대한 요금을 청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혹시 지금 생각 안 나시는 질문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이 컨택 포인트로 연락을 주시면은 메일이든 전화든 이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